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 북구도서관사서 장선영입니다. 2024년 북구도서관 인문학 강좌 릴레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16일 1차 강연은 뜨거운 호응과 성원 속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유튜브와 현장 강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활발하게 소통해 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살아보니 지능 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권우 작가님, 이명현 천문학 박사님,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주제로 할 때 사회를 누가 보고, 진화를 주제할 때는 누가 사회 보고 됐는데요. 지능은 제가 보기로 했는데 제가 지능 지수가 제일 낮아서 제가 뭐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니까 사회나 봐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자꾸 지능만 자꾸 이렇게 토크를 하게 돼서요. 제가 아주 전문 MC가 됐습니다. 이명은 박사가 살아보니 지능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짧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요번에 이제 제목이 살아보니 지능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저희 세 사람이 이제 환갑이 되었어요. 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환갑이 되어서 이제 뭔가 동갑 친구들끼리 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어서 작년에 환갑 3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뭐 그전부터 교류하고 있던 뭐 이런 작은 도서관이나 서점 이런 곳을 돌면서 그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고맙게도 저희들보다 이제 뭐 한 8, 9살 한 터울이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 과학자분들인 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 그다음에 물리학 하신 김상욱 교수님, 그리고 장대익 교수님,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같이 어울린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연배가 낮으신 강양구 기자, 요 분들이 의기투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환갑을 했고 저희가 그동안 교류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담을 하자. 그래서 뭐 정재승 교수님은 이제 지능을 주제로 저희 세 사람이 대담을 하고, 장대익 교수님은 이제 진화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김성욱 교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고, 각기 또 다른 새 출판사에서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쓰고 출판사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몰아주면 삐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이분들이 각기 자기가 이렇게 요즘 교류하는 출판사들이 있어서 새 출판사에서 동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들이 생각보다 협업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뭐 출판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에서 정말 잘할 것 같지만 자기네끼리 뭐 하는지 막 비밀이고 서로 교류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하느라고 카톡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뭐 협업을 하면서 하셨답니다. 그분들 네. 보고 있을지 몰라요. 아, 보고 있을지 모르죠. 예. 그래서 주로 단톡방 내용이 원고 왜 안 들어오냐, 뭐 한탄하는 거, 뭐 그런 거 교류. 그래서 그런 시리즈 중에 네. 원고를 누가 제일 늦게 마감했어요? 아, 제가 끝에서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맨 끝은 아니었어요? 맨 끝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권의 책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요청이 오면 가서 북토크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고맙게도 인천 북도서관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짧게 말하라고 해도 길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네, 말들은 많은 인간들이어서요. 뭐 저희가 제목을 잘 정한 거죠. 살아보니 지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마침 인천교육청에서 올해 이제 도서관들이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을 열기로 했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살아보니 지능이라 해서 인공지능 얘기도 좀 했더니 저희가 무슨 전문가인 양 알려져 갖고 오늘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들어보시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발은 인공지능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이정호 관장이 챗GPT의 열렬한 또 이용자이자 그 가능성을 또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보면 속도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봤는데 비행기가 처음 뜬 게 1903년이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에 처음 띄운 게 1903년 11월인가 그래요. 근데 그러고서 불과 한 110년쯤 있다가 화성에서 헬리콥터가 뜹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비행기를 30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가 살고 있었지만 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다가 불과 2003년에 그러니까 한뭐 1903년이니까 120년 전에 처음 날랐던 거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처음 떠본 거에서 화성에서 처음 떠볼 때까지 한 110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근데 화성은 공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공기가 한 200분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뜨려면 공기를 막 누르고서 떠야 되는데 누를 공기도 없는 곳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30만 년 동안 날지 못했는데 지구에서 뜨는데 30만 년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화성에 뜰 때는 그때부터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의 지능을 사용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2022년 8월쯤에 그러니까 챗GPT가 아니라 GPT 3.0이라는 게 공개가 됩니다. 그때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젊은 철학자들에게 공고를 해요. 너네 혹시 데니얼 데니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랑 토론해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철학자 입장에서는 내가 데니얼 데니과 1대1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그 너무나 대단한 기회인 거예요. 당연히 하지 이렇게 답을 해주는데 거기서는 그런데 1대1로 하긴 하는데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거야. 그것도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온라인으로 또 데니얼 데니과나 30분 동안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데니얼 데니과 30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 칭찬도 받아요. 데니얼 데니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했어요 하고 이 사람들은 우쭐우쭐 해가지고 내가 데니얼 데니과 얘기했는데 말이야 칭찬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상대방은 데니얼 데니시 아니라 GPT였던 거예요.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던 흔히 말하는 3.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철학자들을 깜짝같이 속아냈어요. 물론 오픈 AI가 데니얼 데니스를 갖다가 도용한 건 아니고요. 그냥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이 있다가 11월 말쯤에 챗 GPT 3.5를 이제는 공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GPT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GPT한테 그 코드를 짜봐라 했더니 잘 짜고 사람보다 더 잘 짜는 거 아니지만 그냥 빨리 짜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포옴니 뭐 이런 식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니 영어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는 친구가 왜 한국어로 물어보면 이 모양이야 막 그랬는데 이제 한국어로 물어봐도 잘해줘요. 그게 처음에는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어 자료만 찾아가지고 보여줬던 건데 이제는 자기가 한국어로 물어봐도 자기가 그걸 영어로 생각해서 세상에 있는 온갖 언어를 찾아가지고 그걸 한국말로 옮겨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뛰어나냐? 그럴 리는 없잖아요. 물론 평균보다 더 뛰어나냐는 건 확실히 다른 거죠. 그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2016년에 이세돌이 잖아요. 알파고한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2016년 3월 9일이 역사에 남을 날이다 막 그랬어요. 왜? 최고의 인간 이세돌을 인공지능이 이겼으니까. 그런데요. 그때부터 20년 전에도 저를 이기는 바둑 프로그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도 저를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최고랑 겨뤄서 인공지능이 언제 뛰어났냐를 얘기하는 거지 평균적인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 예전보다 훨씬 잘했죠. 근데 지금은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도 빨리 뭔가를 정리해낸다는 데서는 이제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일 잘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뭔가를 써야 된다 아니면 내가 뭘 알고 싶어 그러면
인공지능을 사용해요. 그게 왜? 시간을 가장 많이 절약해 주기 때문에라고 전 대답하겠습니다. 의외로 이명영 박사는 게을러 갖고 안 써봤을 것 같은데. 예. 네, 저도 쓰긴 쓰는데 저는 챗GPT 안 쓰고 클로드 3라는 걸 써요. 그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클로드 3를 쓰는데 실제 제가 작업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지금은 그 속도의 문제랑 밀도의 문제인데 그냥 제가 그냥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런 거 찾는 시간을 하느니 그게 잘난 척한 겁니다. 예. 오래 사기 보면 어디서 잘난 척하는지 그러니까 난 이런 환갑이 지나서도 이런 오만함을 갖는 게 정말 이해가 안 신기해요. 언제 겸손해지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챗GPT나 뭐 저는 클로드 3라는 걸 쓰는 게 그게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의도하는 바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이렇게 써서 보고 그러는데 이럴 때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자료를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른데 일단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칼럼을 써야 되는데 키워드를 이렇게 뽑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그 플로우 차트를 구성을 이렇게 했다고 치면 그걸 이제 얘한테 보여줘요. 클로스한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뭐 더 할 거 있어 이러면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중에 뭐 서너 가지 제안을 하면 쓸만한 게 있으면 채택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쓰는 정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 최재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목록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챗GPT한테 혹시 괜찮으니 그랬더니 추가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목록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하셔서 넣으셨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정모 관장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생성 인공지능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다 열심히 써야 된다. 그런 것에는 아직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본적인 구글 검색을 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시간과 뭘 절약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보편성을 띌 수 있는가 하는 거 확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저나 이정모 관장은 이미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조 수단으로서 제가 어떤 만약에 비서가 필요하면 그 비서를 가르쳐서 이 정도 퀄리티로 제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 시니어들 기존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뭐 이거를 가속화시키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막 지금 진입하는 콘텐츠를 막 개발하고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생각하면 조금 그분들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챗GPT 나온 다음에 일부러 챗GPT를 써서 2편의 글을 써봤고 공개되는 글을 그럴 때 자료 검색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놀란 거는 전 대학에서 애들 글쓰기 강의를 해봐서 아는데 분명한 건 대한민국 대학교 1학년보다 챗GPT가 글을 잘 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3학년 정도의 작문 능력이에요. 일단 거기에 이제 충격받았습니다. 비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비문이 없었습니다. 우리말 어법에 어긋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로 쳤을 때는 자료의 경중이 없거든요. 많이 본 게 앞에 나오니까요. 제가 옛날에 해미읍성에 제가 이제 고향이 충남 서산이어서 그쪽에서 해미읍성에 대한 강의를 하라. 근데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가 100번 정도에 나오더라고요. 앞에 다음에 해미 여행한 사람들의 블로그가 뜨고 해미 관련 논문은 100번 뒤에 나와서 이게 정말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챗GPT는 되게 특히 이제 그때 2편의 글이 전문적인 글이었는데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 주면서 인용을 해요. 인용하면 거기 논문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걸 들어가 보면 읽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정말 구글로 찾으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야 할 중요한 논문을 그 덕분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썼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매체의 맹자 관련 글을 쓰고 있는데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오히려 맹자 완역본 전자책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챗GPT는 아직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분야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어느 분야는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이런 자료들이 조금 더 축적되면 특히나 제가 최근에는 이제 안 써봤는데 이정무 관장은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한글로 물어봐도 영어 자료를 번역해서 올려주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거는 분명. 근데 그 인공지능은 왜 GPU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게 된 거예요? CPU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예전에 CPU라는 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뭐 뇌랑 똑같다. 그다음에 GPU는 지금 그래픽인데 이 인풋 아웃풋 하는 그런 것들의 단계를 줄여줘요. 그러니까 GPU가 영상 처리해 주는 네, 그런 것들 하니까 인풋 아웃풋 이게 빨라지니까 GPU라고 하는 거를 CPU 대신에 여기 계산도 하고 원래 계산하면 하드에 넣어놨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GPU 단계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줄여서 할 수 있으니까 속도 계산이 빨라지죠. 엔비디아가 GPU를 잘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을 적합하게 이제 계속 만들어 온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에 주식 투자했었어요? 그 저는 못했고 그쪽에 벌써 진짜 한 몇 년 전부터 저희 주변에 IT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해야 된다고 지금은 뺄 때라고 정지훈 교수도 글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네. 양반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자기 투자했다고 자랑하던데 이정우 관장님은 어떻게 뭐 엔비디아에 투자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저께 엄마가 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내가 엄마를 돈을 좀 드렸는데 내가 엄마가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자기 주식을 나한테 팔겠대요. 지금 갑자기 떨어졌는데 떨어진 딴 주식. 사람한테 주기는 아까웠고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지금 통정 거래를 하자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엄마 미안하지만 내가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사실은 이쪽에 관심은 별로 없죠. 그렇게 어떻게 하는 데에서.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는 혹시 이거 들으면서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뭐 학생보다 대학교 3학년만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맡겨서 숙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야기해 준다면 사실 교수님들은 모든 학생들이 GPT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할 거를 염두에 둡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이거로 내면 딱 제가 받을 수 있는 느낌에는 C0쯤 받을 수 있어요. C0, C-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이걸 다 사용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해서 내야지 되는 거예요. 더 잘해서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이제 계속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냈으니까. 이걸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 학생들이 내는 리포트 수준에 보면 엄격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뭐 실험 리포트 쓸 때 보면 그야말로 빠르게 정해진 뭐 10여 년 전, 수십여 년 전에 나왔던 외국의 무슨 사전들을 보고서 정리를 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수할 때 학생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는 컴퓨터를 써서 인터넷 써서 구글에서 검색하면서 되게 다양한 풍성한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자료 자체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구글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다 열어봐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찾아주는 거 뭐 1000개를 찾아준다고 해서 1000개를 다 열어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자기가 1000개를 열어보는지 얼마를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기가 직접 열어보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질적 수준이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기본이다. 딴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고 가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대로 괜히 말투만 바꿔서 낸다 하면 C0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B 이상을 받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자기가 또 여기 출발점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명현 선생님 말씀하신 그 주니어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시니어들은 정말 좋은 조수들이 막 생긴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야, 이런 훌륭한 조수들이 많아. 그런데 주니어들은 자기보다 더 강력한 적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을 좀 시니어들은 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내게 조수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니어들은 그 인공지능이 자기의 적수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이 만만치가 않아졌어요.
그러면 이 주니어들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니어들은 그럼 저 주니어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또 그들의 인공지능에 채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건가를 또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천문학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은 망원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전국한 전파 망원경. 이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알던 그 전파 망원경이 얻은 정보를 챗GPT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요? 그 천문학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천문학이라든가 입자 물리학 이런 데가 관측을 하거나 실험을 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부터 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제일 발달한 분야가 천문학이랑 입자 물리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던 것들을 이제 하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세계가 있고 그거를 이제 채굴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벌써 한 10년, 20년 전부터 쓰이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죠. 우리가 뭐 창을 만들어서 조건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다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예전에 똑같은 데이터인데 만약에 그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백만 개의 뭐 그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연구원, 천문학자들이 막 이렇게 어떤 창을 만들고 조건을 줘서 이러한 조건에 걸리는 것들을 뽑아줘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시켰더니 미처 천문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데 그게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산 천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예전에는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거였는데 계산 천문학, 계산 물리학, 계산 생물학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쓰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데 그거를 거른 다음에 그걸 더 정교하게 어떤 조건을 줘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처음부터 학생이나 연구원들은 이거 전체에서 서베이해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이었잖아요. 그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과 거대 언어 기반의 인공지능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 저는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최초의 쇼크가 1993년인데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인데 제 논문의 한 챕터를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서 걔가 그 은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나선은지 타원은지 이런 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거를 한 챕터를 쓰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를 분류하려면 저는 이렇게 딱 보고 1초 만에 우리는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엔터 쳐놓고 저녁 먹고 왔는데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박사는 언제 받지? 그래서 이제 저도 포기하고 연구했던 친구도 포기하고 그걸 주관하던 교수가 그냥 논문 한 편 내는 걸 쳤는데 그때 그 엄청난 쇼크가 아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느리다니 이게 안 된다니. 그게 왜 그랬냐면요.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그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넣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어떤 나선은하면 이거 나선은하 SA형, SP형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넣어주고 얘들어 그거를 이미지니까 뭐 노드를 잡아서 지문 인식하듯이 막 다 계산을 하게 하고 모르는 걸 보여주면 이제 판단하게 하는 거니까 되게 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했죠. 그런 그 데이터가 중요했고 그 데이터를 특히 그 슈퍼바이즈드 한다 그래서 일일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씩 가르쳐주고 얘가 배운 대로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았는데 그런 것으로는 비언어적이기도 했고 또 그냥 가리키는 것만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이 발달 속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그 데이터도 부족했고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그 성능의 컴퓨터도 부족했고 이런 게 다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한계에 이미 부딪혀서 90년대가 오면서 2000년대까지 그냥 인공지능 분야가 적용되는데 굉장히 침체기를 겪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딥러닝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딥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뭐 1950년대, 60년대부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아까처럼 이렇게 막 슈퍼바이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알아서 찾아봐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 습득하는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뭐 흩어져 있는 단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습득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점점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 하고 하드디스크 싸게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이제 막 하게 되어서 뭐 테트리스 게임 같은 것도 혼자 배워서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직접 인간과 소통되는 것을 하자 그러면 언어라는 게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 언어들을 다 기호로 바꿔서 기계가 알 수 있는 거로 바꿔주는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의 손으로만 가고 그래서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이가 듣고 막 이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걸 해서 맞춰보고 하다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런 거를 쓰기도 하고 또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습득한 것이 더 얹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언어적인 그런 과학에서 쓰는 어떤 심볼 위주의 것으로 언어로 오면서 훨씬 더 광범위해지기 시작했고 그러자면 속도를 빨리 해야 되고 저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 1960년대 논문으로 다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내가 지금 설명을 좀 잘해보면 설명이 너무 어렵지 않아서 지금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 해볼게요. 1996년에 가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세계 챔피언 체스 챔피언이랑 그 당시 딥블루라고 하는 IBM 컴퓨터가 체스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1승 3무 2패로? 어쨌든 96년에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봐,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이길 수는 쫓아오지 못하지 했어요. 근데 이게 1996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1997년에 드디어 컴퓨터가 사람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보다 똑똑했던 건 사실 마지막이 1996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머리 쓰는 게임으로서 컴퓨터가 사람에게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멀리 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도 그닥 똑똑해지지 않았거든요. 기껏해야 뭐 체스 정도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기억에 2015년 2월에 네이처지 표지에 그 무슨 커브라는 이 제목의 러닝 커브라고 하는 제목의 그 논문이 실려요. 밑에 조그맣게 읽어보면 그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비디오 게임 수행 능력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뭐가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비디오 게임을 한다고 찾아봤는데 되게 실망했어요. 뭐였냐면 벽돌 깨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흑백 텔레비전 뒤에 연결해서 썼던 거 있거든요. 벽돌을 뭐가 탁탁 부딪히면 탁 깨는 거예요. 그 꼬마아이들에게 주면요. 한 6살 때 주면 30분이면 아주 능숙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은 2시간이나 돼야 겨우 제대로 막기 시작해. 근데 이 게임의 제일 좋은 거 뭐냐면 한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가 혼자 뒤에 가서 막 부수는 거예요. 근데 6살 때 꼬마에게 주면 40분, 50분이면 그 전략을 깨달을 겁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은 4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전략을 깨달았어요. 되게 실망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벽돌 깨기 프로그램은 인간이 만든 가장 단순한 게임이에요. 근데 그 게임에서 인공지능이 8살, 6살 정도의 꼬마들의 40분에 할 거를 얘는 4시간이나 돼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전 유치한 수준이다. 야, 이런 거 갖고 무려 네이처지 표지에 실리네 그랬는데 불과 11달 후인 2016년 1월 달에 표지가 알파고였습니다. 그다음에 바둑을 유럽 챔피언 판후이를 5대0으로 이겼다 하고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벽돌 깨기는 인간이 만든 가장 단순한 게임이에요. 근데 바둑은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가장 단순한 게임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게임까지 오는데 11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발표되는 날 그 딥마인드 있죠.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가 이세돌에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뉴스를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갔는데 이세돌 씨와 손석희 씨가 인터뷰하는 과정을 들었어요. 5판을 하기로 한 거죠. 손석희 씨가 물어봤어요. 이세돌에게. 이세돌 씨는 몇 판 정도 이길 것 같습니까? 이세돌 씨의 그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제가요, 뭐 한 판 정도는 져줄 수 있지만 4판은 무조건 이기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월 9일 날 한 판을 첫 판 붙였는데 이세돌이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2016년 3월 9일은 역사에 남을 날이라 그랬어요. 왜?
인공지능이 최고의 인류를 이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이기는 바둑 프로그램은 20년 전에도 있었다고요. 근데 최고의 사람인 이세돌을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2016년 3월 9일은 역사에 남아야 돼.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이세돌은 졌어요. 아무도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억해야 될 날은요. 2016년 3월 13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깁니다. 4대1 한 번 져서 4대1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3월 13일은 최고의 인류가 최고의 게임을 이긴 최고의 인공지능을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요 생각해보면 2015년 10월에 등장했던 알파고 유럽 챔피언 파누이를 5대0으로 이겨요. 2016년 3월에는 알파고 리가 한국 챔피언 2세대를 4대1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쯤 돼서 알파고 마스터가 세계 챔피언 커제를 3대0으로 이겨요. 그리고 그 다음엔 2017년에 등장한 알파고 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 리, 알파고 마스터는 결국 다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일이 가르쳐줬는데 그다음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알파고부터는. 근데 데이터를 사람들이 가져둔 기본을 배운 거예요. 근데 알파고 리, 그다음에 마스터까지. 근데 나중에 등장한 알파고 제로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사람 배우지 않고 규칙만 가르쳐주고 자기 혼자 계속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배우지 않은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겨요. 사람을 89대 11로 이긴 게 아니에요. 세계 챔피언 커제를 3대 0으로 이긴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긴 거죠. 그리고 이세돌을 4대 1로 이긴 알파고 리는 100대 0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겨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까를 따져봐야 했던 거죠. 근데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우리가 바둑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둑 갖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 구조를 밝힌다든지 어떤 MRI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의 병명이 뭔지를 진단하는지 되게 엄청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 데이터를 잘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 쓰이려면 우리는 언어로 한단 말이에요. 자연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온 게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인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을 가지고선 얘가 마치 사람처럼 자기가 공부해서 말하는 것처럼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나타난 게 오픈 AI의 챗GPT였던 거죠. 그 다음에 클로드니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람들이 일일이 가르쳐줬던 인공지능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던 인공지능 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만드는 언어의 자료들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있는데 이것의 단계는 물론 기술도 단계가 있지만 장비들이 좋아진 거예요. 컴퓨터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CPU나 GPU나 이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싸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옛날 다 이병현 박사님도 박사장한테 그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구현하지 못했던 건 그 당시 컴퓨터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그 딥블루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있었잖아요. 그때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랭킹 30위쯤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슈퍼컴퓨터는 당시에 그걸 갖고 뭘 했냐면 일기예보라는 데 쓰였습니다. 지금도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 항상 일기예보하는 데 쓰거든요. 근데 아까 딥블루라고 했잖아요. 그 딥블루랑 제 휴대폰과 비교하면 누가 더 훌륭할까? 이게 더 훌륭해요.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 96년에 슈퍼컴퓨터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슈퍼컴퓨터로 일기예보를 했는데 우리 이걸 갖고 뭐라고 있어요? 카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카톡을 하고 있으니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조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그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또 카톡을 하면 카톡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인공지능. 연애만 할 수도 없고 최근에 뭐 4.0에 4.5에 챗GPT? 챗GPT 4.05. 4.5? 그게 뭐 뭐라는 거 아직 완전 오픈되지는 않았죠. 네. 그냥 데모 있고 어.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게 우리 허에 나오는 것처럼 목소리가 나와서 대화가 되는 거였고
허처럼 되면은 이게 연애가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뭐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뭐 일상으로 퍼지고 지금 뭐 챗GPT만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성인들의 입장에서 기성세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뭐 활용은 어차피 그 전에 뭐 인터넷 있고 구글 검색 있고 해서 그게 그냥 지금 그걸 갖고 논쟁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챗GPT 가지고 검색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그냥 검색 도구 또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뭐든지 물어보는 첫 번째 도구 이런 거를 그냥 들어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것이고 지금 그 오히려 그것들의 쓰임새가 되게 전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과학과 기술에만 특화되어 있는 챗GPT 5 계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챗GPT나 여기다가 뭐 제가 천문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쓰면 일반적인 내용은 나오지만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거기서 뽑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적합화되도록 훈련시켜서 나오는 것들. 그러면 그게 어느 집단에선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다 뭐 코 프로파일인가 뭐 그 다 연계되어서 그 뭐 엑셀이랑도 연계되고 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적합화되게 계속 가게 될 거니까 이 속도와 이런 어떤 전개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의 뭐 철학적인 기반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과 어떻게 이것을 내 레이어에서 활용할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있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해보는. 그러니까 뭐 쓸 필요가 없는 데서 쓸 필요도 없지만 또 과도하게 기피해서도 안 될 것 같고 하는 여전히 뭐랄까 우리 거역할 수 없게 이미 와버려서 저는 오히려 철학적인 논쟁보다는 아주 실용적인 논쟁에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이미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의사라면 항상 환자 앞에 있을 때 켜놓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임상생화학이라는 생화학과를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서울대 의대에 강의를 갔었는데 내가 여기 올래다가 못 왔다 그런 얘기 했어요. 대학원 한번 그거 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울대 의대 교수한테 임상생화학을 배웠어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할 때 임상생화학 어떻게 진단을 해주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문이에요. 신문.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어떤 병이다 할 때. 근데 의사가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 오늘 신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봐서 요즘 홍콩 감기가 돌고 있어. 그러면 이 증상일 때 홍콩 감기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들이 되게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실제로 딴 일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다들 비슷한 병들을 그때 유행병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걸 되게 활용을 하죠. 이 사람들은 계속 문진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은 그러죠. 말할 때마다 컴퓨터에 뭐 치고 있잖아요. 딱 기록이 남고 다음에 보기를 하는 건데 아마 내가 의사라면 이렇게 계속 올 때마다 치게 하고 심지어 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달아주고선 환자가 와서 예방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입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진단의 범위를 줄여나갈 수 있겠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사라면 부모님이 오셨어. 부모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 대화부터 해가지고 얘는 입에 몇 명만 해도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오늘 좋아서 왔나 아니면 모태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어서 왔을까 부터 해가지고 그냥 어떤 식의 뭐 회피를 한다든지 어떻게 대답을 해준지 할 때 상당히 괜찮은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왜 대화한 게 나왔잖아요. 영화처럼. 그러니까 내가 즐길 일은 아니지만 있으니까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대화를. 근데 대화가 즐거웠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내 상대방에 때 맞춰줘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막 즐거운 얘기하다가 갑자기 슬픈 척 했거든요. 안 속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여태가 좋았으면서 그러니까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앞으로 외로운 사람은 없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인공지능, 영화 허처럼 인공지능과 연애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섞지는 않더라도 얘랑 충분히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각자의 이런 취향과 그 지적 수준에 맞춰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데이터들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게 나오기 전에도 우리 태도를 되게 잘 봤어요.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자기에 대해서. 내가 뭐 물어봤는데 좀 하잖아요. 내가 물어봤는데 다짜고짜 다음 질문을 하는 거 했을 때랑 내가 거기에 좋은 질문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고마워하고 하지만 뭐가 아쉬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다음에 다음 질문을 넘어가면 훨씬 다른 성의를 보여서 내가 그러니까 그 칭찬에 의해서 춤도 추면서 내가 부족하게 느꼈던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존댓말을 합니다. 존댓말하고 칭찬하고 막 담아하면서 칭찬도 너무 좋았어가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해줘요. 당신이 이러이런 요소들을 제안해 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이 두 개는 나도 생각했거든. 이게 하나는 나도 생각도 못했던 거야. 이거 딴 사람들도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해주면 그거 되게 기뻐하면서 열심히 찾아줍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거 학생들이나 선생님도 써보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즉각적으로 사람들 반응을 해주잖아요. 사람들 반응을 할 때 잘 안 오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미팅을 하러 갈 거야. 미팅을 하러 갈 때 내가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얘랑 얘기를 해보는 거죠. 어떨 때 이 친구가 거기서 반응을 잘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미팅할 그분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주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막연한 상상의 영화의 얘기가 아니라 거의 그 턱 밑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에서 되게 많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우리 대화의 문제를 많이 갖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학습에서 학생들 영어 끝내줍니다. 저는 이제 언어를 여기서 두오링고로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거 정말 좋아요. 두오링고 하면 계속 나를 격려해 주면서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참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까지 하면 어제까지 884일째 하루도 안 쉬고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오늘 하면 885일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스페인어가 늘었겠어 안 늘었겠어? 늘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영어를 보니까 근데 이건 주어진 프로그램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영어를 해보면 이 친구가 나에 맞춰서 대화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로도 내줘요. 그러니까 발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많았잖아요. 전화 영어 회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잘해줘요. 성실하게. 영어 선생님도 가끔가다 빼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일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것을 그 집에서 왜 안 쓰게 해주지? 가끔가다 고등학생들 물어봐요. 너 GPT 쓰냐? 몰래 써요. 그걸 왜 몰래 쓰는데 엄마 아빠가 싫어한대. 왜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애가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당연히 돈 주고 쓰는 유료 버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근데 유리 버전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업그레이드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지 몰라요. 왜? 내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일상이 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쓰냐 마냐 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인공지능 갖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거고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있다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큰 걱정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기성세대는 잘 이용하면 돼요. 잘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잘 이용하는 법을 교육받을 수 있을 거야.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항상 딜레마잖아요. 어떤 것이 나왔을 때 그것에 뭐 새로운 기술이 되었건 그러면 그것을 자본이라든가 어떤 기존의 어떤 지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장악할 수 있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에 항상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것을 장악할 수 있는 세대가 더 많은 파워를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저나 이종모 관장이나 저희 얘기할 때도 저희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기 컨텐츠를 생산해 오던 사람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하기 시작하면 프로덕트를 막 10배 막 이렇게 20배 볼 수가 있거든요. 막 조수를 10명 둔 것처럼 해서 막 쏟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을 지금 진입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프로덕트에 기존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저는 이게 그 지금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역전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진입에 어렵지만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게 될 거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켜놓고 영어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하고 하는 식의 것이 있는데 문제는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세대 교체가 고착화되어서 정체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입하거나 막 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냉정해지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하니까 모든 걸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조급함보다는 뭐 코딩 말씀도 하셨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코딩 교육 갖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모든 전 국민이 코딩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코딩 얘기 어디 갔습니까? 메타버스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빨리 바뀌는 것을 쫓아가면 불안함이 좀 덜해지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자기에게 남는 게 뭔가를 냉정하게 따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저희도 냉정하게 따지니까 이거에 막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주워가지고 쓰는 거고 그럼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추세를 따라갈 필요는 있지만 지금 당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거 되게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유행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행 쫓아간다. 그러니까 왜 그 예전에 또 HTML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고 홈페이지 만들려면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HTML 코드 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코딩은 저 아무도 안 하려고. 사실 난 코딩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중요한 언어니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유행이 없어졌어요. 한때요. 고려대학교에서 수석이 나오는 과가 뭐였냐면 유전공학과였습니다. 고대 유전공학과 겉으로 엄청 넓고 수석이 거기서 나온 과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 한때 유전공학 붐이 불었어요. 근데 지금 고려대학교에 유전공학과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야. 근데 학생 유전공학이 보니까 유전공학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공지능에 오니까 아이들이 물어봐요. 저 인공지능 연구하고 싶어요. 인공지능학과 어디로 가야 돼요? 인공지능학과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거기 갈 일은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 로봇 회사가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 회사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로봇 전문가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실제로 거기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은 기계공학 한 사람이에요. 기계공학, 전기공학, 재료공학 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발전해도 자동차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엔진이 돌아가든 모터가 들어가든 자율주동차가 되든 뭐가 돌아가요? 바퀴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CPU를 쓰냐 하는데 그건 저 멀리 있는 딴 기업에 누군가 쓰고 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정확히 항상 기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첨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하고선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첨단이라는 것들은 쫓아가면 이미 없어져 있어요. 그 과학관에 보면 인공지능 시대인데 왜 인공지능 로봇 전시 안 해요? 막 그러잖아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12년 동안 과학관 관장을 했어요. 자꾸 그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하자 그래요. 이제 해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전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획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시할 때까지 1년 반이나 2년이 걸려요. 그 사이 어떻게 해요? 그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전시하기가 너무 창피해진 게 돼버렸어. 그 제가 옛날 번역하다가 결국 못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뭐였냐면 로봇에 관한 책인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집집마다 로봇 청소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미 우리 집에 그 로봇 청소기 있어. 내가 번역을 시작할 때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첨단 분야 있잖아요. 새로 생긴 분야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보고서 하겠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내 인생을 갖다가 인공지능 뭐를 하겠다 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그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냥 도구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하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해나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언어들을 배우고 기본적인 학문들을 자기 하는 방법들을 채워 나가야지. 지금 LLM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식의 인공지능이 나왔으면 이미 또 달라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 사람들, 그 세계 여러 단계의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을 목표로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몇 년 안에 그것들을 개발해 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였는데 이런 걸 찾아냈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0년 후쯤에 이제 지금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10년 후쯤에 어떤 진로를 어쨌든 결정할 거 아니에요. 되게 전공이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누구도 정보가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기본을 충실하라고 했는데 그 기본이 충실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가지치고 가지쳐서 그래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 것.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만약에 10년 후에 이제 지금의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떤 걸 하겠다고 궁리를 할 때 그 궁리가 튀어나올 수 있느냐, 그런 선택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라는 건 결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전적일 수 있는데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해요. 정보가 이렇게 눈으로 보든 책을 읽든 주워 듣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프로세싱을 한다는 거죠. 생각이라고 한 거, 궁리라는 걸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판단이 되는 근거들을 찾아낸다고요. 그 틀렸던 맞았던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걸 옛날부터 우리는 문해력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요즘 말로 리터리시. 그게 결국 독서를 하든 뭐 하든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가장 남는 장사는 정말 그런 기본이 되는 것들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가 때를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과 같으면 저는 뭐 어떤 별 특별하게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수의사 돼야 되겠다, 또는 나는 뭐 정말 뭐 천문학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물리학과를 전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리학을 하면 천문학도 할 수 있고 수학도 할 수 있고 생물학도 할 수 있고 공학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으니까 과를 고르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리학과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기본을 좀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좋고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만약에 25살 나이에 내가 앞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거나 들어오는 최첨단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쉽게 접근하고 그걸 선택하고 이해하고 그 분야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순간부터 저는 우리가 중계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악플이 막 달리기 시작할 찬스인데, 자, 그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필요한 수단이 뭘까, 무기가 뭘까? 그러면 전 국영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영수가 뭐냐면 다 언어예요. 일단 수학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매년 수능 국어에는 15개의 비문학 문제가 나와요. 문학 문제와 비문학 문제가 있으면 비문학 문제가 훨씬 어렵죠. 비문학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면 사람들 당연히 반성을 해요. 아, 내가 예술책 좀 읽을 걸 하나도 안 읽었더니 미니멀리즘이 뭔지 몰라서 찍었잖아.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3년 전에는 되게 경제가 지문이 어려웠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경제 지문 좀 많이 읽을 걸.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놓쳤겠는 걸 하고 반성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어려운 비문학이 과학이잖아요. 아무도 반성하지 않아요. 화를 내요. 이거 어떻게 풀란 말이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이 어려운데 유난히 과학에만 화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거 경제, 역사, 정치, 경제, 심리 별게 다 나와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는 자연어로 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학원 안 다니고 자연스럽게 배운 언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월 달에 노벨 경제학상 발표되잖아요. 신문에는 전면 기사가 나와요. 해설 기사 나옵니다. 평상시에 경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왜? 자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신문 덮고 나면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과학은 유난히 어렵게 느끼죠? 자연어가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F는 G 곱하기 R 제곱 분지 D1 M1 곱하기 M2 이 뭐냐면 만류인력 공식이에요.
너무나 한 줄로 아름다운 공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게 아름답답니다. 네, 이걸 보여주면 뭐야 싸우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게 쓰였지만 수학이라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외국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 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분 보고 미분 적분 같이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수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또 하나가 나 국영수라 했잖아요. 영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뭐 다 파파고를 하면 되고 다 번역기 동시 통역 다 해주는데 그 왜 필요해 그러는데 그걸 단순 이용자가 될 건가? 이것을 내가 사용자가 될 건가? 그러니까 이용자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돈 주고 쓰는 거고 사용자는 뭐냐면 내가 부리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통역기, 인공지능 번역기를 내가 조수를 쓸 건가? 내가 걔한테 매달려 살 건가를 결정하려면 내가 걔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영어를 잘하면 내가 번역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쭉 읽습니다. 사전 없이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어 읽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걔가 나 인공지능 번역기를 써요. 디베링어 쓰는데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쭉 일별에서 쫙 보고 내가 이 논문을 제대로 볼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이 중요한 부분이 있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논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원문을 읽어요. 왜? 여기도 잘 해주기도 하지만 혹시 잘못해주면 어떡할 거야? 나보다 걔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표현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냥 걔가 번역해 주는 것만 쓸 수밖에 없는 환경과 내가 걔가 해준 것을 내가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국어입니다. 국어 제일 중요하죠. 국어만큼 중요한 과목은 없게 됐어요.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내 조수로 쓰려면 걔가 나의 언어로 그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서 그에게 예의 바르게 지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그림 그리는 거. 제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그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딸이 화가인데 그 친구는 너무나 잘 그려요. 제 딸이 시키면 그냥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1, 2초 만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화가는 그 장면이 자기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왜 안 되나 했더니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능력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그린다고 할 때 너무나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고 머릿속에 그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고 있어야 내가 그걸 말로 제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화가는 이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대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말한 가장 중요한 세계,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무기 세계가 국영수라는 게 뭐냐면 다 언어입니다. 자기의 모국어인 자연어, 그 다음에 모든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 영어, 그 다음에 과학의 시대에 과학을 지배하고 있는 과학의 기본 언어인 수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수가 되어 있으면 인공지능을 내가 잘 부릴 수 있고 그게 어려우면 인공지능과 겨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예 어린 친구도 괜찮은데 제일 가장 문제가 누구냐?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아있는 거죠. 그 아래 되면 뭔가 정리가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은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젊은 분이 잘 되는 분, 잘 하시는 분 누구냐면 다 우리말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더 할 줄 알고. 내가 너무 오래 하고 있네를 깨닫고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네, 이게 토크인지 강연인지. 자, 근데 이제 뭐 이제 말하자면 역시 핵심은 국영수가 되는데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늘 사석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국영수라고. 네, 언어라는 건데요. 우리 이제 그 중에 국어만 좀 얘기해 보죠. 도서관에 왔으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또 책 읽기에 대해서 어려움도 막 답을 드렸지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국영수를 제일 싫어할 텐데 그 중에 국어를 제일 싫어하고 사실 국어라는 말에는 읽기만이나 쓰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읽고 쓰는 능력인데 우리가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 뭐 성인들은 이제 뭐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대부분 다음 세대들 알아서 하십시오. 성인들은 다음 세대들이
읽고 쓰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 더 전문가시지만 읽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뭐 국영수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문해력 그런 것도 그런 걸 거고 책을 읽는 이유도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말하기든 쓰기든 간에 자기 표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느냐. 물론 이제 아주 문학적인 예술적인 그 말하기와 쓰기가 아니라 자기 표현으로서의 그걸 얘기한다면 그 지점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주로 강연을 하거나 저는 이제 과학책방 갈다 대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말하고 글쓰기 같은 거를 강연하거나 다른 곳에서 할 때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요즘에 그 주장하는 것은 말글 글말이라는 걸 해요. 말하듯이 글을 쓰고 글 쓰듯이 말을 하자.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정모 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에 이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이 정립이 잘 되어야 그래도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 그래도 표현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오늘도 저희가 톡을 하지만 이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뭐 풀어낸다고 써봅시다. 그러면 막 그 글로 우리가 차분히 쓴 것보다는 중구난방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할 때 마치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뭐를 한 번씩 구분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말을 하다 보면 뭐 그런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들을 자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논리의 흐름을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 통째로 보여주는 작업인데 말은 곧대곧대 하는 건데 그걸 보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글 쓰듯이 생각을 하고 글을 쓸 때는 말을 하듯이 하라는 거는 글이라는 게 자칫하면 너무나 이렇게 딱딱딱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영문이나 스페인어의 문학 작품들이 막 수만 작품들이 인터넷 그 다 화되어 있는데 그걸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보면 강약, 중강약 이렇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한 문장 안에 3단어가 들어갔다, 10단어가 이게 있어서 리듬을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나 제가 얘기할 때, 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말을 할 때 이게 한 묶음이죠. 이런 걸 영어에서 청크라고 부르는데 의미 묶음. 그러니까 의미 묶음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글도 그렇게 쓰자는 거죠. 글 쓸 때도 의미 묶음 단위로 쓰고 그렇게 리듬을 타게 되면 사람들의 가독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말을 글 쓰듯이, 글은 말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은 점은 이제 말과 글이 어쨌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가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말하는 것들 들어보시면 이렇게 했다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 어쩌습니다 하고 빨리 할 때도 있고 묶을 때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생각하고 사람들과 공감하는 의식의 흐름이잖아요. 그런 걸 일치시킬 수가 있고 그런 걸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머릿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말과 글을 좀 일치시키는 과정, 이런 훈련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하는가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이제 뭐 감상하는 독후감이든 서평을 쓰는 거를 하는 걸 한다고 치면 저는 그 사람한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까지 책을 읽고 3분 동안 그 책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해요. 절대 글을 못 쓰게 하고. 그러면 3분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3분 동안 얘기한 것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말에 담겼는지를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1분 50초로 줄여서 얘기해 보라 그래요. 그럼 뭘 버려야 될까를 알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또 뭘 버리는데 왜 그랬는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6분 동안 얘기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식을 다는 거죠. 대부분 나갈 것 같은데 강의 네. 듣다가.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생각한 걸 글로 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훈련들이 되면 말과 글과 생각하는 걸 좀 일치시킬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홍보 좀 하세요. 그 갈다에서 그런 강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강의를 이제 시범 삼아 했었고요. 가을에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게 그 집에 가서 써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해온 걸 가지고 그날 당일날 그냥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정리가 되게 하는 뭐를 매듭 지어보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매듭 지어보는. 그래서 그런 훈련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글쓰기 강사들이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오늘 이거 끝나고 저희 셋이 저기 일산 가서 아주 술 먹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백승건 선생님이라고 보고서의 신이라고 하는 분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유퀴즈에 나오셨던. 근데 그분이 강의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한 6시간 해요. 근데 그중에 3시간은 노세요. 그분은 집에서 써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쓰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쓰게 하고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화면에 올려주면서 같이 이것을 이제 왜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에서 하면 너무나 큰 숙제잖아요. 지금 30분 동안 다 같이 씁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근호 쌤이랑 같이 안양대학교 교수를 할 때 저도 글쓰기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도 항상 그 안에서 다 하게 했어요. 집에서 숙제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여기서 하자. 빨리 속도감 있게 해 나가는데 한 학기 지나가면 학생들 정말로 잘 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글쓰기가 뭐 특별한 재능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면 누구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깨달은 게 뭐냐, 글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 구성, 문체가 있어요. 문장, 지식, 구성, 문장인데 지식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식은 저절로 늘잖아요. 거기다 요즘은 지식 얻기는 너무나 편해졌어요. 인터넷에 널려 있고 인공지능 물어보면 되고. 근데 가장 그다음에 문체는 이건 약간 훈련이 필요하든지 재능인 것 같아요. 어쩌면 태어나서 잘 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 심채경 선생님. 심채경 선생님 문체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분이 뭐 노력을 했을까? 이분이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배웠을까? 처음부터 잘 썼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구성이에요. 이제 구성은 누구나 훈련에 의해서 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전략을 갖고 하게 된 거죠. 이 글의 독자들을 생각할 때 이건 어떤 구성을 가져야겠어, 어떤 요소를 가져야겠어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글쓰기가 되는데 이 글쓰기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에 내가 문해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문해력이 뭐냐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의 최종 목표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쓰기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이 읽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을 읽을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 계신 분들이 도서관의 이용자니까 독서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녀 걱정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엄마 아빠 있는데 우리 애 새끼 안 읽어 죽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책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의 읽은 책과 아이들에게 읽기를 원하는 책이 달라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주로 무슨 책을 권하냐면 과학책 많이 권하십니다. 과학책, 인문서 이런 거 많이 주세요. 자기들은 다 어릴 때 문학책 읽고 성장했으면서 다 소설만 읽고 자랐어. 소설만 읽고 문학만 읽고 자라서 책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인문서 읽게 되고 과학책 읽게 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 과학책 인문서 너무 좋단 말이에요. 지식도 많이 얻은 것 같고 야 좋다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특히 나 별로 권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에게 과학이. 왜냐하면 과학은 너무나 빨리 변해요. 과학 내용 자체가 되게 많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교과 과정에 과학이라는 과목은 있지도 않습니다. 왜 없을까요?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볼 때 1, 2학년들은 필요가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원리 하나도 없어요. 교과서 얼마 쓰느라고 봤더니 교과서 쓴 지침에 원리를 설명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구리 앞다리가 먼저 나와 뒷다리가 먼저 뭐예요? 뒷다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뒷다리가 먼저 나오면 원리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 그것도 원리 못하는 거잖아요. 자꾸 부모님들은 자기도 원리 모르면서 자꾸 아이들에게는 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사실 그 원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리 어렵습니다. 잘 몰라도 돼요. 그다음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다음 그 과학책이란 인문서의 단점이 뭐냐면 지식을 얻긴 좋은데 독서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논리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히려 독서력을 키우는데 좋은 건 뭐냐면 문학책이에요. 문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아니 어저께 좋았잖아. 어저께 같이 잤잖아. 근데 왜 오늘 헤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보다 우린 자꾸 새로운 장면을 그려야 되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을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 글에 나오지 않았던 그 다음 사람의 머릿속에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엄청난 세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한번 가게 또 문학의 장점이 뭐냐? 한번 다 실패해요. 실패가 없으면 문학은 성공하지도 않잖아요. 21세기 살아가려면 우리는 많은 실패의 경험이 필요한데 다시 개인적으로 실패해보지 못하잖아요. 문학을 통해 대신 실패해보는 거예요. 또 문학의 장점이 뭐냐면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책을 하나를 읽을 때보다 실패의 경험도 한번 하고 회복 지수도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해력을 막 키워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식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인문서, 과학서를 읽으면 되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 순서를 거꾸로 주기 때문에 아니 부모님들이 책 좋아하면 아이들도 자연히 책을 좋아해야 되죠. 처음에 뭐 동화책, 그림책으로 시작했는데 얘가 우리 애가 책 좀 좋아하네 하면서 그냥 성급하게 좀 더 깊은 책으로 지식책으로 가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었나 어릴 때. 그러니까 여기 이명현 선생님이 어릴 때 과학책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은 좋아했기 때문에 과학 좋아했는데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과학자들이 고등학교 때 문학 소년이었어요. 문학 소년들이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1세기 인공지능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문해력인데 언어가 중요한데 그걸 키워가는 방법은 가장 기초는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뭐 이제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궁금해지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뭔가 잘 아이고, 아니 왜냐면 질문하실 거예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질문 있으시면 네, 선생님, 네, 네.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어도 지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별로 변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책 읽기를 그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책을 읽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문해력을 키우고 그런 바탕을 키우고 지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혜로 넘어가지 않죠. 지혜로 넘어가는 건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갖게 만드는 데는 독서가 도움이 되지만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삶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권도 안 읽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통찰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일 거잖아요. 오히려 책만 읽어서 그것에 몰입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가거나 신념으로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책을 읽자고 하는 게 책 자체를 읽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책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게 기반이 되어서 나를 잘 표현하고 자기가 표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게 가치관이 되는데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실천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말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쓰게 되면 책임이 생기고 자기의 견해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비평과 비판을 받게 되고 그걸 수정해 나가면서 자기의 삶의 태도와 실천을 일치시켜 나가는 연습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항상 독서는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쓰기를 하는 과정이 어쩌면 그런 태도를 실천으로 만드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혜라는 과정은 결국은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쓰기가 당장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읽기를 같이 읽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빌려가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여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데 도서관에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을 같이 읽는 거죠, 사람들과. 그러니까 제 아내도 여러 개 독서 클럽을 같이 하더라고요. 다양한 수준의 책, 어떤 노래, 어떤 건 소설도 하고, 어떤 건 그림책도 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지혜 있잖아요. 지혜는 글자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읽고 다른 걸 느꼈어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안 나와요. 근데 그 답들은 항상 남의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여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 같이 책 좋아하시는 분, 책을 좋아하는지도 억지로라도 밥 사주면서 같이 읽자. 같이 읽으면서 한마디라도 같이 나눠보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을, 그러니까 두 명이 책을 읽고선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책 두 번 읽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5명이 같이 읽었으면 다섯 번 읽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등록금 내고 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 수십 명이서 같이 읽고 뭐 같이 세미나 발표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질의응답하면서 이제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질문이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서관에 요구하셔야 돼요. 도서관에서 우리 이런 거 같이 합시다 하고 얘기해 주시면 뭐 해 주시겠죠. 이렇게 안 해주면 저기 뭐 썩을 내리세요. 네, 네, 네. 그러면 뭐 잘하고 계신 네. 건데, 예, 미리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고, 청소년 시절 특별하게 기억되는 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종모 관장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그 뭐 백과사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까 청소년기에 읽은 책이, 저희 집은 독서랑 담산집이어서 13권짜리 백과사전과 국어사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지식만 가졌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한테 수학책을 사겠다고 갔는데 삼중당 문고를 보고서 눈이 뒤집혀서 삼중당 문고를 샀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아저씨한테 뭐 하나 권해주세요 했더니 아저씨가 아무 생각 없이 꺼내준 게 김유정의 봄봄과 동백꽃이었어요. 뭐 그건 이제 되게 쉽지 않았죠.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네 아빠 고자지 그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지? 엄마 고자가 뭐야? 그러니까 너 새끼 책 읽지 마.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답했던 거 뭐냐면 제가 중2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6년 동안 내일이 시험이 아니면 오늘 문학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나의 세계가 작았어요.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김유정, 김동률이다 보니까 제가 일제 강점기의 한국이에요. 내가 거기를 몇 년간 벗어나지 못했다가요. 고2, 고3 돼서야 처음으로 뭐 헤센이, 루이제 린전이 독일 작가들, 독일, 프랑스 작가를 만나게 됐어요. 대학에 가서야 그러니까 러시아 작가를 보게 된 거예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학 가서 했던 건 딴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때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혼자 책을 집에 아무도 안 읽으니까 혼자 읽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겼거든요. 누구랑 같이 읽은 사람이 있었으면 내 세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들, 저는 이렇게 왜 좀 넓은 세계관의 책들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문학책이라고 생각을 하죠. 문학책을 말고 있었고 꼭 읽어야 되는 책 세계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돈 줘가지고 같이 서점 가는 거예요. 돈 아까워요. 애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책 골라요. 야, 이걸 돈 주고 샀냐 싶은데 몇 번 되면 아이들도 다 눈이 있어가지고 좋은 자기 책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자기 작가가 있어요. 나는 누가 좋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책꽂이에 이건 내 책이야. 책꽂이 하나, 두 권, 세 권 늘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의 독서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정모 관장이 순진해서 저러는데요. 대학에서 만난 애들이 읽었다 하는 책 제목만 아는 거였어요. 네, 네. 그게 실제로 이종모 관장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종로도서관, 서울의 종로도서관에서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그 학교 한 100여 개 학교에서 한 학교당 3명씩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3학년 선배 2명 제가 뽑혀서 해서 한 달 동안 9시에 가서 뭐 5시 그 캠프를 했어요. 근데 뭐 한 매일 책 읽고 뭐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걸 하는데 퀴즈 대회를 했거든요. 토너멘트. 근데 저희 학교 우승을 했어요. 저희 선배 한 명이 진짜 지존이라서 그러니까 문학 퀴즈죠. 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그때 중2 때 어떤 준비를 했냐면 퀴즈 책을 샀어요. 한국 문학,
일본 문학, 동양 문학, 서양 문학 이렇게 그래서 이게 페이지당 제목, 주제, 그다음에 등장인물, 캐릭터에 대한 설명, 줄거리 이게 쫙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4권을 빠삭하게 외웠죠. 그래서 저는 정말 무장을 했는데 이 선배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답을 다 맞추는 거예요. 제가 단 2문제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버벅거리는 거 제가 맞췄는데 하나는 그 좋은 글씨에 A자를 써가 있잖아요. 그 스펠링이 뭐냐? 어덜터리 그 간음이란 뜻. 그거 스펠링 맞추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릴케의 그 말테의 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목 맞추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정모 관장이 이제 혼자서 책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매일 한 달 동안을 애들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퀴즈 대회를 하면서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어땠겠습니까? 거의 그 당시까지 나왔던 모든 고전에 대한 지식이 빡 들어있겠죠. 몇 권이나 읽었겠습니까? 그 책들 중에. 거의 없겠죠. 없지만 다 알아요. 막 주인공도 알고 문제점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되게 아는 것 같았어요. 읽지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읽을 책 몇 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캠프가 끝나고 중3이 되는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 책의 주인공이나 작가들이나 너 진짜 읽었니? 막 이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막 그런 지적 허영심에서 그러다가 그때 그러니까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한 게 체호 작품 같은 것들을 이제 이미 다 알아요. 저는 제목이랑 다 아는데 그때서야 그렇게 한 이후에서야 책들을 집어보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청소년들이 갖는 허세, 네, 그 허세, 네, 그거 그거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엄청 네, 저도 그게 중요했다는 게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책들을 거의 제가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 거기 나왔던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거꾸로 된 거죠. 읽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학 가서 막 떠드는 것들 대부분 그런 안 읽으면 떠드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류라든가 그런 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서 한 게 제가 혼자 집에 있어서 책을 읽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심각한 주제의 질문이 들어와서요. 조현병으로 진단돼서 10년째 약을 복용 중인데 본인 자신은 정신과 환자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대요. 그래서 AI로 정신과 환자의 뇌를 뇌과학으로 연결해서 병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것이 과연 진짜 병이냐? 그리고 그렇게 나온 AI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예. 일단 뭐 심각한 문제여서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별로 심각한 삶이 아니어서 의사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조현병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 친구들도 그래요. 아 이거 배가 좀 이상해. 아, 똥이 까만색이 나왔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친구들한테 막 암인지 혹시 위암 아닐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딴 친구가 썼어요. 자기가 똥을 넣는데 새까만 똥이 나왔대. 새까만 나와서 자기 검색을 해보니까 위암 환자들은 그 혈액이 돼가지고 까맣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날 까만 똥을 났어요. 내가 좀 걱정됐죠. 걱정돼가지고 막 보니까 내가 완전 위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고민도 했어요. 그럼 내가 이번 학기를 끝나고서 수술을 해야 되나 책임감을 가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는 당장 의사 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 친구가 야, 나 까만 똥 넣었어. 그러니까 너 어저께 혹시 선지국 먹었냐? 응. 그러니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되게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인터넷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라 뭐 이게 조현병이라는 게 새로운 병이 아니잖아요. 이거 수십만 년 동안 있었던 병이고 정리가 돼 있고 약으로 완화시킬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를 신뢰하고 저는 이게 뭐 의사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여기 앞에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왓슨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암 진단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뭐 가천대 의대라든가 그런 부산대 의대가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걸 했다가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몇 년 전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랑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배웠는데 그 이제 여기 환자랑 보호자랑 의사랑 다 이렇게 있는 곳에서 그 왓슨이 진단하는 것과 치료법에 대한 제안
그다음에 의사가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한꺼번에 깐대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그 환자와 보호자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선택을 하면 그 왓슨이 한 걸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의사의 진단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법적 문제들 때문에. 근데 그게 한 3, 4년 전에 뭐 4, 5년 됐나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70% 이상의 보호자들이 왓슨의 진단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완적이 될 수가 네, 있는 이제 거죠. 왓슨은 이미 이제 그 사업을 접었고요. 이제 너무나 일반적이 됐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인간 의사의 진단과 그러니까 인공지능 왓슨 진단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의 차이가 나는데 치료법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당장 수술합시다. 근데 인공지능은 수술하기 전에 이런 화학요법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환자는 누구 말을 들을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래도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인간 의사 말을 듣겠지 했는데 전 세계 평균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어요. 또 우리나라는 또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신뢰도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알파고의 세례를 받은 나라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높은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하고. 어차피 인공지능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속도입니다. 그들도 빨리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세 사람이 다 아는 분인데 의사이고 번역가예요. 아주 훌륭한 번역가인데 그분 따님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환상을 봤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진단에 따라서 약을 먹도록 했고 따님이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진단대로 했고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나았는데 그래서 그 따님이 뭐를 했냐면 왜 이런 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 그 진로로 가기로 했대요.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계에서 조현병을 한다면 그 치료를 따르시고 그래서 그 증상이 완화되고 치료가 된다면 왜 이런 병이 발생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고통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의료계의 진단을 꼭 믿으시고 나를 낫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도 낫게 할 수 있는 연구자가 꼭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또 질문해 주셔서 이름까지 쓰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요 앞에 삶 속에 스며든 인공지능의 위상에 대해서 들으면서 경이롭기도 했지만 해법은 가장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이렇게 충돌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다들 겁이 많아가지고 일찍 가요 강연장에. 강연장에 일찍 가면 30분 전 일찍 가면요. 그 학교 강연이 4층이잖아요. 4층까지 막 올라갔는데 선생님은 갑자기 교장 선생님하고 인사해야 된대요. 1층까지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정작 교장 선생님 내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괜히 뜨거운 차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일찍 도착했지만 안 올라오고 그 앞에 차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하냐면 여기에 심심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었어요. 심심 어플이 보면 정말 이 안에 사람이 들어온 것처럼 완벽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냥 결국에 꺼버렸어요. 그냥 무슨 존나가 나오는 거야, 걔.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이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됐냐? 이 인공지능 누구랑 얘기하면 대한민국 중학생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언어와 인공지능의 행태는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여성을 폄훼한다, 그것도 뭐 있잖아요, 그 인종차별한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인종차별하고 여성을 폄훼하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특히 LLM의 그 인공지능이 특별하게 이놈들이 인공지능 이런 놈들은 나쁜 성향을 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평균적인 인간의 삶을 인간들의 행태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 이런 걸 봤다. 야 우리가 좀 더 변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투가 이게 문제구나. 아마 나라마다 보여주는 모습 되게 다를 거예요. 미국도 보면요. 아마 이런 통계 내면 재밌을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중부 지역과 서부나 동부 지역 사람 인공지능의 대화들을 보잖아요. 만약에
어떤 배심원을 대신 인공지능을 그 지역에서 막 한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의 성향을 반영하게 될 거잖아요. 아마 중부보다 동부나 서부는 훨씬 더 진보적인 판결을 내릴 거고 중부는 안 그럴 거란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들이 뭐 이상한 거 한다. 인공지능이 이상한 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특별하게 더 이상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쪽에 선생님, 네, 네. 강연 정말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이 되게 벡터 값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언어로 해서 우리는 그게 되게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벡터 값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되게 직관적인 게 결부가 돼 있는 그런 언어 작용이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빈도수를 기반으로 한 그 상징 체계의 그 기계 언어는 갇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으로 생각하는 되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직관적이고 질적인 면모도 우리 상호작용에 분명히 같이 있는데 그렇게 언어로 양적인 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질적이고 직관적인 걸 잃어버리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인공지능의 언어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같이 소통해야 될지 그 지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그걸 인공지능을 우리 회사의 부장님이나 사장님으로 두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걱정이죠. 인공지능이 대충 이렇게 평균적을 봐가지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건 큰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회사 계속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로 제가 저 같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거라면 그럼 내가 일반적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구체적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그냥 추적해 나가면 그냥 걔가 빨리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한 것들은 어떤 질문이냐면 혹시 인공지능이 뭔가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어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들 결정을 인공지능에게 맡겨서 인공지능이 준 답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쟤는 나의 조수야. 라고 생각 이렇게 쭉 내서 이 자식이 좀 얼마나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지 되는 거지. 인공지능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 어떤 평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은 평균 갖고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평균들이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 내는 것들을 평균들이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최대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점점 좋은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체계 안에서도. 근데 여기서도 누구는 많은 정보를 주고 누구는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되게 편차도 되게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뭐 인종적인 걸 결정한다. 잘못하면 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되게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서도 난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쓰려면 다 쓸 수 있다. 이게 아주 보편화돼가지고 지금 상황에 이렇게 비싸가지고 전기값 많이 든다 그러면 사실은 격차 되게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전에는 문해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요만큼이었다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 문해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차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본적인 인권처럼 수돗물이나 물처럼 쓰게 된다면 다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해 준 것들 되게 우리가 항상 가슴속에 둬야지 되는 거죠. 둬야지 되는 건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교과서를 갖다가 인공지능 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거 있잖아요. 난 아직 이해 못한 게 그 교과서가 왜 인공지능 교과서인데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줬는데 이게 왜 인공지능 교과서야? 그냥 전자책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때 약간 유행이거든요. 인공지능 하니까 저기 교과서를 전자책 예산 받기 어려워. 인공지능 교과서에 뭐 예산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입을 벌리고 나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과서가 됐어. 근데 그때 만약에 교사의 역할들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 버린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올바른 품성들을 갖다가 줄 수가 있는가?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이 주는 어쨌든 모범적인 품성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하여튼 제시는 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갖게 된다면 아예 그것을 제시조차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균이 이거야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 주신 질문 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저 혹시 유튜브에서 질문이 있나요? 유튜브에서도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젊은 분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특히 중년 이상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중년 이상이 편해지신다니까요. 인공지능 세상. 중년 이상의 문제 없고 젊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절대 문제 없고 오히려 예, 더 주니어하고 경쟁할 때 시니어가 더 훨씬 유리해집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또 질문이 예.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모바일 혁명처럼 사용할 수 없으면 도태될까요? 코딩처럼 흥행하다 말까요? 청소년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정무 관 제가 다 답. 이정무 관장이 국영수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예. 유행에 쫓지 말고 예, 기본을 충실히 하자. 그거는 이명은 박사도 한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반도체 전설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와서 인터뷰한 거 보면 읽고 쓰고 예술하고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해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걸 충실히 해야 변화에 오히려 적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예, 또 질문 있으면. 예. 도서관에서 챗GPT를 활용한 글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글을 쓸 때 챗GPT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책 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챗GPT를 안 쓰겠다 그러면 안 쓰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쓴다고 하는 걸 가정을 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되고 지금은 안 쓸 이유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전 괜찮다 생각해요. 왜냐면 글 쓰기란 게 항상 보면 첫 줄 쓰기가 어려워요. 전문 다 쓰기. 한번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전문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 작가도 쓰기만 되면 쭉 가는데 첫 줄 쓰기, 첫 문장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GPT를 이용해서 처음에 뭔가 앞에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덧붙여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아니면 그처럼 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때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이유 없어요. 공대생들이 시험 볼 때 공학전자 계산기 쓰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예.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AI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프로그래밍 학과나 이런 쪽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네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제 사위가 어떤 대기업의 프로그래머예요.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의 선배들, 시니어들은 이제 세상을 만났대요. 세상을 만나서 너무나 좋은 세상이다. 그냥 후배들 안 가르쳐드리고 그냥 확 빨리 진도들 많이 나가고. 근데 이제 주니어들, 신참들은 너무나 힘들어진다. 그리고 왜? 그러니까 안 뽑지는 않는데, 안 뽑지는 않아요. 그 이유 있어요. 근데 내 사회는 딱 중간이라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요즘. 근데 그러면 야 앞으로 이것 때문에 자리가 없어질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진 않다 생각한대요. 자리는 꾸준할 거다. 왜? 지금 실제로 어떤 분도 봤는데 어떤 회사에 그 프로그래머 3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그 위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막내가 나갔어. 그러니까 사장은 야 빨리 뽑아라 그랬죠. 근데 첫째랑 둘째가 뽑지 마요. 챗GPT 다 돈 받으니까 걔가 GPT가 더 잘해 안 뽑아도 돼요. 차라리 우리 월급을 조금 더 주세요 그랬어요. 사장님이 셋이 같이 들은 얘기입니다. 사장님이 웃기지 마라 그래서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 명 나가서는 괜찮아요. 근데 위에 첫째가 나가면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는 밑이 있어야 그 다음에 승진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회사에서 사람들을 계속 쓸 겁니다. 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 구조도 커지고 프로그래밍 할 일도 더 많아져요. 프로그램은 더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지금 당장 처음에 몇 년간, 지금 이 시기에 몇 년간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 지나고 나면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되게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몇 년을 잘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프로그래밍 하고 계신다는데 대학에서 배우는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요. 글쓰기나 뭐 이런 과목들의 교양 과목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질문을 이제 안 할까 하다가 그냥 이야기가 재밌어서 또 저희 아이디어도 들고 영감도 주셔가지고 뭐 질문과 동시에 제 생각도 좀 잠깐 얘기할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사용자 이했는데 그 보이는 모습은 그냥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 속에만 아니면 이제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렇게 마음 속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윤리나 인권이나 아니면 또 인류의 자기의 뭐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아주 훌륭한 인공지능이란 도구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교육이 진짜 기본 교육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언어 과목들, 도구, 수단 과목들, 국어, 영어, 수학보다 그것도 이제 기본이겠지만 진짜 밑바탕의 기초는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종교나 신학이나 인류애나 자기애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그 강력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인류가 아까 선배 1, 2, 3이 있듯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인류가 계속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이 독재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못하도록 민주적으로 전부 다 이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아이디어가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질문 아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종호 관장은 늘 인공지능 시대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드리면 되겠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민주주의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도의 어떤 기술이 막 나타날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주주의예요. 이것도 소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선출한 권력이 아니라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노라트들 기술자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거대한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은 우리 모두의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제로 뺏자는 게 아니라 뭐 나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든 해서 지분을 확보하든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혼자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면서 곳곳에서 퍼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술이. 퍼져 있으면 모두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것도 아닐 수 있고. 근데 그게 소수만 갖고 있다 보면 우리는 이제 엉뚱한 지배를 우리가 투표로 뽑지 않은 다른 뭔가의 기술에서 지배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SF에서 보는 그 뭐라 그렇게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서 보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평화롭고 더 유토피아로 가고 있잖아요. 난 이 부분에서도 인공지능 덕분에라도 난 그 민주주의는 더 발달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사용하다 보면 누가 물어볼 거예요. 이게 우리 체제가 좋냐, 저 체제가 좋냐. 인공지능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야, 너네 나라는 독재야. 이거 하지 마. 딴 나라 있잖아. 이게 최소한적인 더 인간적인 거라고 답들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나라도 독재 국가의 나라에서는 이걸 벗어나는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문화들, 좀 보편적인 문화도 더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공지능 덕분에 인공지능이 있을 때는 민주주의도 늘어나야 되지만 또 인공지능이 있으면 민주주의도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 미리 좀 질문 주신 것 중에 퇴직하고 책 읽기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쓰기를 하고 싶으신데 쓸감을 구하기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하시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팁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는 건 이제 자기 표현인데 뭔가 기준이나 근거를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어떤 걸 얘기하라 그러면 어렵지만 어떤 친구가 요 지금 먹었던 이 그 짜장면은 뭐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맛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근거로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기부터 시작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지만 저는 그 글쓰기를 하기 위한 제일 그 좋은 방법은 책에 대한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독후감이 되든 서평이 되든 왜냐하면 남이 말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견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그 책에 대해서 상대적인 의견을 쓰는 훈련이 되면 내 스스로 어떤 주제나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내 주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그걸 하려 그러면 되게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이라고 하는 좋은 그 어떤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견해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답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래도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글쓰기에 관한 책을 한 권쯤은 읽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그냥 유명한 책, 글쓰기에 관한 책은 유명한 책 하나 잡아서 보시면 일단 그래도 뭔가 동기가 뭘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책이 답이란 뜻이 아니라 근데 그 책을 하나 보면서 하나의 그 단초를 잡아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전에는 그런 이제 많이 권했거든요. 나도 안 해보는데 많이 권했는데 그 뭐예요? 자서전 쓰기. 근데 그게 꼭 바람직한 건가요? 왜 사람들 자서전 쓴 사람 몇 번 봤는데 너무나 자기를 아름답게 고달려가지고 점점 거짓말이 늘기 시작해서 이게 딱히 좋은 방법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로 글 쓰는 거. 제 아내가 보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읽기 모임에서 그 글쓰기 모임 딱 한 페이지짜리 쓰기 모임 하더라고요. 그 짧은 거 뭐 400자짜리 쓰기, 400자 매일 쓰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던지더라고요. 한 7명이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던져주면 야 오늘은 모래야? 그 모래에 대해서 400자만 쓰는 거예요. 원고지에 딱 2장밖에 안 돼요. 400자 금방이거든요. 또 하나 900자 모임이 또 있어요. 근데 900자 모임에서 뭐 여행도 이제 너무 막연하면 난 제주도 안 가볼 수 없을까? 거기에 900자 써주고 서로 같이 읽고 깔깔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내가 이걸로 당장 어디 발표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하지만 글을 아무도 아닌데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라도 읽어야 돼 독자가. 근데 내 딴 데 올리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읽어줄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서로 품앗이 하는 거야. 나도 너 걸 읽으니까 너도 내 걸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8명, 9명 모여서 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밥도 한번 먹고. 난 이런 동네 모임들, 또 도서관 모임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자기 인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자기의 지식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죠.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교수님들도 논문 벗어나잖아요. 논문 교과서를 벗어나면 정말 한글도 못 쓰실 분들 많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그 수업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교수님들 대상으로 신문 칼럼 쓰기. 교수님들 막 오세요. 정말 하고 싶은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교과서 쓴 거 말고 이렇게 왜 논문 쓴 거 말고 세상에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예요. 왜 다릅니다 그 글이. 근데 그걸 어떻게 독자가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과서처럼 그러니까 이 책을 무조건 사서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면 자기가 망하기 때문에. 하지만 신문 칼럼은 이 사람 내가 일반인으로 쓰는데 이 사람이 읽을지 말지 그 사람이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글들을 써 나가는 연습을 하려면 누군가 봐야 되죠. 제일 좋은 건 학교에 대학 다닐 때 글쓰기 수업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대학에 글쓰기 수업이. 근데 지금 다 은퇴하신 다음에 쓰려니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데 혹시 뭐 도서관에 글쓰기 수업이 있다 그럼 반드시 참석해야죠. 에이 그게 뭐 되겠어. 거기에서 한 학기 몇 달 배운다고 되겠어 하는데요. 배우면 됩니다. 글쓰기 막 운전 배우면 되잖아요. 비슷하더라고요. 글쓰기도 배우면 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 임영 박사가 되게 중요한 말 했는데 글감이 문제가 되면 옛날 말로 하면 일기하고 독후감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의 배열권 다 초등학교 때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고요. 특히 혼자 쓰기 어려우시니까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쓰기 모임이 되도록 잘 발전시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예, 예. 제가 김지동이라는 사람이 쓴 질문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정모 관장님이 서로 이제 토크를 하는 과정을 쓴 그 책을 봤었는데 거기서 페른기 대멸종이라는 걸 읽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상의 포식자들이 전부 다 멸종을 하고 이제 그 멸종으로 이제 인류까지 왔다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학교에선 또 이제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시키고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지구를 만들고 있다라는 과정에서 이제 페른기 대멸종에 이어서 이제 인류가 멸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도달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보니까 꼭 인류의 멸종이 단순 지구의 온난화가 아닌 인공지능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키고 그렇게까지는 않아요. 혹시 걔네가 삐딱하면 콘텐츠 빼버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인류세 이게 이제 6번째 대멸종 인류세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20-30년 전부터 멸종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뭐랬냐면 6번째 대멸종은 짧으면 500년, 길면 1000년쯤 걸릴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야 1000년은 터무니없이 긴 것 같고 500년은 말이야 과학자들이 괜히 시민들 겁주려고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500년이 아니라 150년만 가도 끝날 수 있겠다. 그러면 6번째 대멸종, 3번째 대멸종 95%가 멸종했어요. 5% 살아남았거든요. 6번째 대멸종 때도 우리만 살아남으면 되잖아. 딴 거 다 멸종되고 뭐가 문제예요. 다른 생명이 생겨나겠죠. 근데 역사에서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됐어요. 아니면 생물량이 제일 많아도 멸종했고. 근데 놀랍게도 이 인류는 이 조그만 인류가 최고 포식자예요. 거기다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생물량으로도 최고 포식자라도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저는 이 6번째 대멸종을 충분히 미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왔거든요. 지난 5절의 대멸종은 다 자연적인 거였어요. 화산이 터지든지 대륙이 합쳐지든지 그런 거예요. 그때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의지의 문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기술에 세금을 투여할 생각이 있냐는 거죠. 세금을 투여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김재동 씨의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챕터가 바로 그 챕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확장시켜가지고 8월 6일, 7, 8일쯤에 보면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이 나와요. 내가 읽어봤고 2번 읽어봤는데 아직 나오지 않는데 미리 2번 읽어봤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재밌고 내가 생각을 확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 찬란한 멸종. 8월 달에 구입하십시오. 예, 시간이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나이가 돼서 좋은 일을 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후배 과학자들이 저희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줘서 이렇게 대담집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간, 진화, 지능이었는데 살아버린 지능이라는 책 덕분에 이렇게 북구도서관에 와갖고 선생님들 뵙게 됐습니다. 또 마침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 또 위협감을 주고 있어서 저희의 논의가 좀 시의적으로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변화가 심할 때는 역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저희들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지식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와 봤는데 그게 답이구나 하는 걸 좀 느껴서 그걸 좀 공유하고 싶었고 저희들이 이게 또 저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저희들의 얘기가 동의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눈을 강조했지만 성인인 우리는 유리해진다. 근데 다음 세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윤리의 문제가 세대 윤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함께 이 책 그리고 저희 대담에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이럴수록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고 도서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또 글로 쓰여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쭉 나왔던 것처럼 더 많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서 인공지능 시대가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 토크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살아보니 지능 강의 어떠셨나요?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강의를 들려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북구도서관은 앞으로도 인천 시민의 일거스 문화 확산과 인문학 도시 인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 질문해 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책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도 유튜브 댓글에 닉네임을 올려드렸으니 유튜브 화면 더보기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선물 수령을 위한 정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